북한 경찰서 500명에 차가 몇 대였는지 아십니까? 그 질문 하나가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그 답이 나오는 순간 우리가 당연하게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다른 세계인지 숫자 하나로 전부 정리가 돼요. 오늘 소개할 분은 이철민 선생님입니다. 북한 해산 출신 안전부 예심원으로 30년을 근무하신 분이에요. 안전부, 거기서도 예심 가면은 그냥 경찰서가 아니에요. 범인 잡아서 직접 취조하고 죄목 확정해서 검찰에 넘기는 부서예요. 경찰서 안에서도 끝발이 서는 자리죠. 해산이 국경지역이다 보니까 한국 드라마 유포 사건, 밀수 사건, 탈북 미수 사건 이런 것들을 전부 직접 다뤄봤다고 하셨어요. 30년 동안이요. 그런 분이 군복 벗고 대한민국에 오셨어요. 지금은 서울 어느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먼저 짚고 가야 해요. 이분이 단순한 탈북자가 아니에요. 직접 한국 드라마 본 주민들을 잡아서 취조한 당사자예요. 집행자였다가 체제의 논리에 따라 결국 쫓기는 처지가 된 사람이에요. 가해자가 피해자가 된 구조. 그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이해하면 북한이라는 체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보이기 시작해요. 오늘 세 층위로 들어가 봅니다. 첫째, 왜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가 살인보다 큰 죄인가? 둘째, 경찰서 500명의 차 6대라는 말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셋째, 30년 취조 전문가가 한국 국정원 직원과 마주 앉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끝까지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이게 단순히 북한이 가난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요. 한국 드라마를 봤다고 잡아서 취조하는 게 있었냐고 이철민 선생님께 물었더니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있었죠? 많죠. 그리고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구조를 정확하게 설명하셨어요. 북한에서 한국, 미국, 일본은 형법에 명시된 적대국이에요. 그 나라의 문화는 일체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 중에서도 한국이 특별히 위험한 이유가 있어요. 같은 민족이고 붙어 있고 지금 갈라진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한국 문화가 들어오면 사람들이 저기 잘 사는데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이 결국 체제 붕괴의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범보다 한국 드라마를 유포한 사람이 더 무거운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탄압이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계산된 공포입니다. 북한 당국이 두려워하는 게 총도 아니고 폭탄도 아니에요.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냉장고, 자가용, 아파트 거실이에요. 잘 사는 모습 그 자체가 체제 붕괴의 가장 효율적인 무기예요. 못 산다면 봐도 괜찮은데 잘 사는 걸 보면 사람들 마음이 그쪽으로 쏠리니까 단속한다고 이게 이철민 선생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들이 더 잘 산다는 자부심을 심어줬는데 현실이 그 반대라는 게 들키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에 호랑이 등에 올라탄 사람 나오잖아요. 내리지도 못하고 계속 달려야 하는 그 상황. 30년 동안 그게 이분의 직업이었던 거예요. 잡혀온 사람들이 속으로는 불쌍하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나라법을 집행하지 않으면 본인이 직무태만으로 처벌받으니까요. 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처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그 나라에서 먹고 사는 방법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 결국 자기가 집행하던 법의 피의자가 됐어요. 한국 신발이 시장에 깔렸다고 압수해요. 이유가 뭐냐? 우리나라는 이렇게 못 만드는데 왜 한국은 이렇게 잘 만드냐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압수 사유가 사실상 너무 잘 만들었다예요. 그 신발 한 켤레가 젊은 사람한테 저기 가서 살고 싶다는 동요를 일으킨다는 거고 그 동요가 곧 사상 침투라는 거예요. 체제가 두려워하는 게 핵탄두가 아니라 운동화라는 얘기예요. 조선시대에 서양 지식이 담긴 책을 불태웠잖아요. 체제 흔들린다고요. 그게 금서령이었어요. 김정은이 지금 하는 게 디지털판 금서령이에요. 달라진 건 매체뿐이에요. 책을 불태우던 게 USB를 압수하는 걸로 바뀐 것뿐이죠. 방법이 달라졌을 뿐 두려움의 본질은 같아요. 그리고 주류 뉴스에서 이 부분을 제대로 들여다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북한이 한국 드라마를 단속한다는 사실 자체는 다들 알아요. 근데 왜 단속하냐? 그 논리 구조가 어떻게 작동하냐? 이걸 30년 집행자 입장에서 설명해 주는 건 거의 없어요. 뉴스 보도에서 2층위까지 내려가는 경우는 드물어요. 여러분이 별 생각 없이 신고 다니는 운동화 한 켤레, 당연하게 보는 드라마 한 편이 거기선 가족 전체가 관리소 가는 이유가 돼요. 우리가 매일 만들어내는 일상이 그 사람들에겐 생사의 경계선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순간도 코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이철민 선생님이 해상에서 일하시면서 중국을 다녀온 사람들 이야기도 많이 들으셨대요. 중국 갔다 온 사람들이 돌아오면 중국 회사에 가면 한국으로 가는 조선 사람들이 50명이면 북한 돌아오는 사람은 5명, 6명밖에 없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으로 나간 사람 중에 열의 9은 안 돌아온다는 얘기잖아요.
한국 가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드라마 보지 않아도 중국 갔다 온 사람들 입을 통해서 이미 다 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밌는 얘기를 하셨어요. 중국 사람들이 한국 공장에서 일하는 게 신기하다고 하더래요. 중국 사람들도 잘 사는데 뭐가 부족해서 한국 가서 힘든 일 하냐고요. 근데 이분이 생각해보니 그만큼 한국이 더 잘 산다는 거잖아요. 중국보다 더 잘 사니까 중국 사람도 가는 거예요. 드라마를 봐도 소문을 들어도 중국 사람 입을 통해도 결론은 같아요. 한국이 잘 산다는 거예요. 자, 이쯤에서 표면 이야기는 다 된 것 같죠? 한국 드라마 보면 잡히고 한국 신발 신으면 압수당한다. 이 정도면 알겠다 싶죠. 그런데 진짜 그림은 지금부터입니다. 해산안전부. 이철민 선생님이 30년 일하신 경찰서예요. 직원이 500명이에요. 그 500명이 일하는 경찰서에 차가 몇 대였을까요? 6대예요. 안전부장 승용차 1대, 정치부장 승용차 1대, 죄인 호송 차량 몇 대, 교통 단속 차량 합쳐서 딱 6대. 그게 전부예요. 500명짜리 국가법 집행기관 공용 차량이 6대예요. 그러면 범인 잡으러 갈 때는요. 자전거 탔어요. 걸어서 갔어요. 함경도 교화소 호송은 트럭 뒤 칸 타고 며칠씩 갔대요. 이분이 30년 동안 경찰을 하면서 승용차를 단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어요. 취조 나갈 때도, 사건 현장 갈 때도, 피의자 이송할 때도요. 트럭도 기름이 없어서 사건 날 때만 겨우 끌고 나갔대요. 기름 따로 싸들고 갔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범인 잡으러 가는데 연료비까지 자기가 조달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경찰 조직 얘기예요. 군대도 아니고 정보기관도 아니고 일반 경찰서 얘기입니다. 이게 경찰서예요. 국가법 집행기관이에요. 기름도 없어서 사건 날 때만 움직이는 경찰서가 북한에서는 정상이에요. 여기다 전기도 안 들어왔대요. 경찰서예요. 간이램프 켜고 중국제 배터리 충전해서 썼대요. 새벽에 한두 시간 전기 올 때 배터리 잔뜩 충전해 놓고 그걸로 하루를 버텼대요. 텔레비전 보기도 힘든 경찰서에서 30년을 일한 거예요. 삼국지 적벽대전 아시죠? 조조가 배를 쇠사슬로 연결했어요. 강해 보이는 군대가 구조 자체가 문제였던 거예요. 작은 불씨 하나에 전부 타버렸죠. 북한 체제가 지금 딱 그 모양이에요. 강하게 보이려고 모든 자원을 핵 개발과 체제 선전에 쏟아붓는 동안 경찰서에 차 6대밖에 없는 나라가 된 거예요. 쇠사슬로 묶인 배처럼 껍데기는 단단해 보여도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 도로를 처음 봤을 때 충격받으셨대요. 차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게 이분이 하신 첫마디예요. 우리가 매일 막힌다고 짜증내는 그 도로, 주차 자리 없다고 투덜대는 그 아파트 주차장이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제일 경이로운 광경이었어요. 인천공항에 착륙할 때 창밖으로 야경을 봤는데 천국에 온 것 같았다고 하셨어요. 북한에서는 단 한 번도 비행기를 타본 적 없었대요. 30년 경찰이었는데도 비행장 근처도 못 가봤대요. 착륙하면서 인천대교 보고 깜짝 놀라셨대요. 바다 위에다 다리를 세울 줄을 누가 생각했겠어요. 우리는 매일 출퇴근길에 그냥 지나치는 다리인데요. 전국을 다 돌아다니셨대요. 제주도, 부산, 강릉, 대구 안 가본 데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어디를 가도 느낀 게 아무 데나 가봐도 명승지 같아 보인다는 거였대요. 산이 다 살아있고 어느 시골 마을까지 포장도로 다 깔려있고 강이든 바다든 다 잘 정비가 돼 있었대요. 북한은 김일성 사적지, 전적지만 그렇고 나머지는 나무도 없는 민둥산이라고요. 같은 한반도인데 이렇게 달라요. KTX도 타셨대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안에 가잖아요. 북한에서는 함경도 교화소 호송 한 번 가면 며칠이 걸렸대요. 그 KTX 타면서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 차이다. 북한이 한국을 따라오려면 100년 걸린다. 단순한 감탄이 아니에요. 30년 동안 직접 두 발로 북한 구석구석을 뛰어다닌 사람이 내린 비교예요. 그 사람의 100년이에요. 북한에서 경찰서 이야기를 하나 더 하면 500명 중에서 그래도 사람 이송하고 교화소 다니고 해야 하는데 이분이 근무하던 부서에서 쓰는 트럭이 한 대 있었대요. 오래된 트럭이요. 그게 여기로 말하면 갤로파처럼 생긴 차였다고 하셨어요. 기름 싸들고 그것 타고 청진교화소, 개천교화소, 강원도교화소 돌아다녔대요. 며칠씩 걸려서요. 그게 이분의 업무 환경이었어요. 월급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북한에서 월급 형식은 있어요. 근데 상납금, 부조금, 각종 세부담 내고 나면 마이너스가 됐대요. 이분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돈 안 줘도 괜찮으니까 내라는 소리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게 북한 주민들의 소원이에요.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갖다 바쳐야 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공장이 온실 농장 짓는다고 하면 개인이 자기 돈을 내야 해요. 버섯 공장 짓는다고 하면 또 내야 해요.
지구상에 일 시키고 돈 안 주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어요. 이게 포장만 바꾼 착취지 사회주의가 아니에요. 국가가 인민을 착취하는 거예요. 이분이 한국에 오게 된 경위가 있어요. 아내가 먼저 탈북했어요. 아들이 그 다음에 나왔어요. 아들이 한국에서 돈 벌어서 아버지한테 송금을 해줬는데 그게 북한법상 죄예요. 적대국 자금수수예요. 그런데 본인이 바로 그런 사람들 취조하던 예심원이잖아요. 결국 수사망이 좁혀지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낸 돈인데 그게 죄가 된다니 말이 되냐고 하셨어요. 내 아들이 한국 가서 아버지한테 보내준 돈을 받았는데 그게 적대국 자금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북한 예심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돈을 받았으면 그 돈을 어디에다 썼는지 마지막 일원까지 다 밝혀야 해요. 식당에서 밥 사 먹었으면 언제 어느 식당에서 몇 명이랑 먹었는지 확인해요. TV 샀으면 그 TV 압수해야 해요. 그 취조 과정이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이분이 직접 하셨던 일이에요. 이제 그 자리에 본인이 앉아야 하는 거예요. 몇 달을 거기서 버티다가 죽고 말지 그래서 국경을 넘었어요. 잡히면 자기가 취조하던 그 방에 피의자로 앉아야 하는 거예요. 이철민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취급을 했던 곳에 내가 죄인으로 들어간다는 게 자살하기보다 못한 일이죠. 몇 달을 거기서 버티다가 죽고 말지. 그래서 국경을 넘었어요. 라오스, 베트남, 태국을 거쳐서요. 죽기보다 못하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한국행 비행기를 탔어요. 생전 처음 타는 비행기로요. 비행기가 사다리 없이 연결 통로로 탑승하는 줄도 몰랐대요. 탑승하고 나서야 비행기인 줄 알았다고 하셨어요. 국정원 생활을 마치고 나서 아들을 5년 만에 봤어요. 아들이 차 타고 여자친구 데리고 왔는데 처음에는 외국 여자인 줄 알았대요. 한국에서 스타일이 너무 달라져서요. 그리고 차가 있다는 게 믿기질 않으셨대요. 전화로는 아들이 차 있다고 했는데 설마 했대요. 북한에서 차라는 게 그만큼 특별한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직접 차 타고 오니까 아, 너 잘 됐다는 말이 절로 나왔대요. 그렇게 국정원에 도착했어요. 여기서가 제일 중요한 대목입니다. 30년 동안 이분은 취조하는 쪽이었어요. 범인 잡아서 신문하고 자백받고 죄목 만들어서 검찰에 넘겼어요. 이제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본인이 조사받는 자리에 앉게 됐어요. 어떤 느낌이었겠어요? 북한에서 취조는 무작정 옥박질러요. 큰 소리부터 치고요. 이분이 직접 그렇게 했고 그게 당연한 방식이었어요. 그게 북한 법 집행의 기본값이에요. 그런데 국정원 직원이 어떻게 했냐? 선생님이라고 불렀대요. 예의 바르게 대화를 했대요. 뭘 모르면 설명해줬대요. 이철민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야, 이게 민주주의구나. 감동을 못 이겨서 절로 말이 쏟아졌다. 30년 동안 취조당하는 사람들 보면서 대충 어떤 느낌일지 알았던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받아보니까 차원이 달랐대요. 이게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강제로 뽑아내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 대우해서 스스로 말하게 만드는 것. 그 경험을 30년 동안 반대 방향으로만 해온 사람이 처음으로 받아본 거예요. 국정원 식당에서 고기 반찬이 나왔대요. 북한 구치소 식당이랑 비교하면 수준이 완전히 달랐대요. 음식이 남아서 실어내가는 걸 보고 깜짝 놀라셨대요. 말이 절로 쏟아질 수밖에 없었겠죠. 신문 기술이 이긴 게 아니에요. 밥상이 이겼습니다. 한국 경찰 이야기도 하셨어요. 길에서 쓰러진 사람 옆에 경찰이 와서 돌봐주는 거 처음 봤대요. 임산부 복통 오면 경찰차로 병원까지 호송하는 뉴스도 보셨대요. 그거 보면서 눈물이 나왔다고 하셨어요. 북한에서 경찰 30년 하면서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없었다고요. 범죄자 많이 잡는 게 일 잘하는 경찰이지 시민 돌봐주는 게 경찰 일이라는 발상 자체가 없었대요.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충복들이에요. 이게 이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한국 경찰이 탈북민한테도 선생님이라고 부른다는 게 신기하셨대요. 찾아와서 밥도 사주고 필요한 거 있냐고 챙겨준다고요. 북한에서는 반대예요. 주민이 경찰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먹을 걸 갖다 바쳐요. 여기는 경찰이 주민한테 밥을 사줘요. 같은 제복인데 구조가 완전히 달라요. 권력의 방향이 달라요. 위에서 아래로 내리누르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위를 섬기는 형태가 아니라 옆으로 나란히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한국에서 처음 월급을 받으셨어요. 경비원이 시작하고 나서요. 그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라 일하니까 대가가 있구나. 이게 당연한 소리 같죠? 근데 30년 일하고 마이너스였던 사람한테는 이게 혁명이에요. 당연하다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게는 평생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인 거예요. 우리가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숫자를 보면서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그 숫자 자체가 누군가에겐 인생에서 처음 받아보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파트 경비원 9년째 하고 계세요.
주민들이 과일 줘요, 고기 줘요, 택배 뜯어서 나눠주기도 하고요. 이철민 선생님이 북한에서 경찰할 때는요, 반대였대요. 주민들이 경찰비 맞추려고 먹을 걸 갖다 바쳤어요. 여기서는 경비원이 경찰이 시민을 챙겨요. 같은 역할인데 방향이 완전히 반대예요. 나라가 잘 살아야 도덕도 인정도 나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이 살면서 두 체제 모두 피부로 겪으신 거예요. 이론이 아니에요. 이분이 인터뷰에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계속 마음에 걸려요. 너무 늦게 온 게 흠이에요. 60 다 돼서 왔으니까 직장 구하기도 어렵고 경비원 하는 게 최선이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 왔으면 더 많은 가능성이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그 늦게 온 것이 이분 선택이 아니에요. 체제가 30년 동안 이분을 붙잡아뒀던 거예요. 월급 없이 일 시키고 아들이 보낸 돈 받은 것도 죄라 하고 나가면 잡힌다고 막으면서요. 그 세월이 그렇게 사라진 거예요. 60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자기 노동의 대가를 온전히 받아본 거예요. 같은 한반도에서 한쪽은 먹을 게 남아서 버린 게 일이에요. 이철민 선생님이 한국 와서 제일 신기했던 게 음식 버리는 거였대요. 북한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먹기 위해서 목숨 걸고 국경을 넘어요. 이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먹을 거 주고 쌀과 물 주고 전기만 줬으면 올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자유가 뭔지 몰라서 오는 게 아니에요. 먹는 게 해결이 안 되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오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니 인권이니 그 개념을 알아서 오는 게 아니라 먹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이걸 자연재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인간이 설계한 구조가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구조를 30년 동안 집행했던 사람이 결국 등을 돌렸어요. 안에서 30년 지켜본 사람조차 버티지 못하고 나온 체제가 지금 이 순간도 코앞에서 돌아가고 있어요.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이게 있어요. 그저 동일은 둘지고 왕래라도 하고 북한 가족들한테 여기서 남는 거라도 보내줄 수 있으면 양쪽이 다 좋은데 한쪽에선 남아서 버리는 게 일이고 한쪽에선 없어서 굶는데 지척에 있으면서 왕래를 못한다는 거예요. 한반도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비극이죠. 이분이 한국이 북한을 따라오려면 100년은 걸릴 거라고 하셨는데 그 말에서 한자만 바꾸면 돼요. 북한이 한국을 따라오려면 100년은 걸린다는 거예요. 한 세기의 거리가 지금 우리 눈앞에 있어요. 그 거리를 만든 게 지리가 아니에요. 체제예요. 선택이에요. 누군가가 선택해서 만든 구조 속에서 그 구조를 집행하던 사람까지 등을 돌리고 나왔어요. 경찰서 500명의 차 6대. 그 숫자 하나가 나라 하나의 실체를 압축해요. 북한이 강하다고 말할 때마다 저는 그 숫자가 생각나요. 기름도 없어서 사건 날 때만 간신히 차 끌고 나가는 경찰서, 새벽 한두 시간 들어오는 전기에 배터리 충전하는 수사관들, 30년 일하고 마이너스 월급 받는 공무원들, 그게 진짜 북한이에요.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